먼 길을 헤매는 동안 제자리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다. 거실 바닥에 누워 윗집에서 베란다에 널어둔 샛노란 이불이 새파란 하늘에 날리는 걸 보고 있다. 사뿐사뿐 그러다가 온 힘을 다해 펄럭. 바람을 따라 이불이 춤을 추는 동안 고향집 베란다에는 초록색 플라스틱 채반 가득히 아버지가 따온 고사리가 널려있다. 맑은 총천연색 아침. 아까 씻어내놓은 고사리는 반나절도 안 돼 바싹 말랐다.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밥을 기다린다. 점심으로 셋이 자장면을 시켜 먹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낮잠이 들었다. 노인 둘이 동시에 코 고는 소리는 달고 애틋해서 어느 층 현관문 열리고 닫힐 때 저 졸음 쫓을까 신경 쓰인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십 년이 넘도록 고향집 풍경은 날마다 계절마다 이랬을 텐데 오늘에야 이 모습이 보였다. 저 소리가 들렸다. 큰 꿈이 좋은 것이라 배웠다. 그런데 언제나 이 집 너무 바깥에 있었다. 아주 멀리 찾아간 것 같은데 훨씬 더 먼 곳이 보였다. 꼭 내가 닿을 수 없는 것들만 모아 꿈이라고 이름 붙인 듯 가장 먼 곳에 가장 좋은 삶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루 종일 빈둥빈둥 늙은 부모와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으면 잠이 깬 어머니가 이제 네 머리도 새기 시작했다며 내 흰머리를 만지는 동안 돌아누운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웃으면 이제야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어쩌면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을까? 그 꿈. 부르고 쫓고 발구르던 숱한 내일들. 목마르고 애탔던 삶의 환희들. 저 먼 세상이 아니라 여기였을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치료에 대한 정보,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나눈다. 완치를 알리는 글도, 임종을 전하는 소식도 하루에 여럿 올라온다. 곧 일상으로 돌아갈 게 분명해 보였던 누군가는 고작 몇 주 사이에 죽음을 맞기도 한다. 어머니의 부고를 남긴 어떤 이의 글을 천천히 읽다가 어느 순간 아이디를 클릭해서 그가 지금껏 올린 기록을 전부 불러냈다. 두려움과 희망, 당혹감과 무력감, 분노와 슬픔, 기도와 단념. 암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마음이 한 번에 쏟아진다. 사랑하는 이를 결국 떠나보낸 사람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게 있다. 우리는 무지하고 사랑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것. 더 귀한 것과 덜 의미 있는 걸 언제나 헷갈렸다고. 한정없이 사랑하는 이의 등을 쓰다듬을 시간은, 눈을 들여다보고 같이 웃고 울 시간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 한 번에 부고를 전한 사람들은 다시 글을 올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그리움에 허덕이다가 구멍 같은 시간을 헤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보내고 나서야 마침내 배운 것들,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돌아간 것이라고 믿는다. 어머니가 나무를 볶고 아버지는 수저를 놓는 저녁, 오래 헤매던 먼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어디에 도착하는가 생각했다. 한참 헤매다가 발견한 거기에도 코고는 노인이나 잘 마른 산채나 아주 오래 사랑한 사람의 밥상 같은 게 처음과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저 꽃 이름이 뭐게? 민둘레지 뭐야? 바보, 쓴바귀 꽃인데. 같은 노란색의 같은 키, 같은 모양인데? 아니다. 자세히 보니까 민들레는 꽃이 둥글고 쓴바귀 꽃은 삐죽삐죽하다. 저건 뭐게? 저거.
엄마는 자꾸 비슷한 꽃의 이름을 묻는다. 또 틀리면 바보, 바보 하면서 다시 일러준다. 그때만 알아듣지 꽃 이름을 나는 홀랑 까먹고 좀처럼 구별하지 못했다. 나는 헤매고 엄마는 자꾸 찾아주었다. 온 봄을 그리 채웠다. 징조. 산부인과에 갔는데 뱃속에 복수라고 물 같은 게 조금 찼대.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나 봐.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 몇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예약이 꽉 차서 2주 뒤에나 진료가 잡혔다고. 나는 배에 물이 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화장실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배가 아프고 소변 보는 것도 힘들고 조절도 되지 않았다. 엄마는 방광염인가 싶어 같은 산부인과를 다시 찾았다. 점잖던 의사는 큰 병원은 가보셨냐 묻더니 아직 못 갔다고 하자 얼른 가보시라 야단을 쳤다. 이상하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비로소 상황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큰 병은 아닐 것이다. 실은 믿는 구석이 있었다. 불과 석 달 전 서울의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받았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 엄마는 8년 전 유방암에 걸렸다. 병기는 깊지 않았지만 암세포가 여러 곳에 퍼져 수술이 커졌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완치까지 10년을 보는데 내내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한다. 그런데 유방암에 쓰는 약이 자궁에는 도리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방암 검진에 맞춰 자궁에 혹시 특이한 변화가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한다. 약을 먹기 시작하자 역시나 처음에는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5년이 지나고 약을 바꿨는데 다행히 자궁은 정상을 되찾았다. 마침내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게 석 달 전이다. 이제 안심하고 2년 뒤에 보면 되겠다고. 종합검진을 따로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 복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간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복수가 차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예약된 진료까지는 일주일이 남았다. 응급실로 들어가야 할까? 며칠 뒤엔 서울에서 아버지의 추적검사가 잡혀있다. 불과 2년 전 아버지도 암수술을 받았고 계속 진료를 보는 중이다. 엄마는 그 정도로 아픈 건 없다며 펄쩍 뛰었다. 일단 아버지 검진을 마치고 너도 대전에 내려와 예약해둔 산부인과에 가면 된다고.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나 역시 그리 생각했다. 저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엄마의 고향집 잠두마을 뒷산에 가을이 깊었다. 아버지, 어디 가요 자꾸? 어린 정수기가 물어도 아버지는 말없이 손목을 끌었다. 어디 가요? 안 가요 난. 아버지가 그제야 무심히 말했다. 이제 아버지랑 저기 가서 둘이 살아. 정수기가 놀라 자빠진다. 언니들은요? 집은요? 안 가요. 나는 안 갈래. 그때 빨갛게 감이 붉었다. 소리를 지르며 깬 엄마가 슬픈 눈으로 꿈 얘기를 들려준다. 그런데 어쩜 홍씨가 그렇게 붉은지 몰라. 그 말을 하며 가늘게 손을 떨었다. 나는 엄마를 꼭 안고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또 외할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나중에 아빠도 만나고 나도 만나야 해서 안 된다고 말해. 그런 가을 100번쯤 더 보내고 그러고 가겠다고 해 엄마. 집을 나서며 나랑 여행 자주 갔잖아. 그렇게 싸면 돼.
없으면 다 사면 돼. 일주일 정도 여행 가는 짐이면 된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며 말했다. 속옷과 양말, 티셔츠 몇 개, 화장품 조금. 두 노인의 짐은 고작 기내용 캐리어 하나쯤 되었다. 그러나 다른 짐이 넘쳤다. 엄마는 집에 두면 상할 음식이며 아버지가 밭에서 가져다 준 채소며 서울 올라가서 먹을 반찬을 챙겼다. 이런 거 뭐하러 가져가? 그럼 다 버려? 다 썩게. 대전에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몇 주 그냥 두어도 괜찮은 게 아니면 바리바리 가방에 담았다. 당신 짐에 곱절이 넘었다. 이 와중에 밥 한 톨, 나물 한 젓가락 버릴 수 없었다. 나는 양손 넘치는 먹을거리가 화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였다. 불을 끄고 현관문을 닫으려니 엄마는 잠깐 나를 멈추고 빈집을 빙 둘러보았다. 영수증 바구니가 반듯하게 정리된 선반과 컵 하나 허투루 놓지 않은 식탁, 물을 흠뻑 준 화분이 가지런히 햇빛을 받는 창. 잘 있어. 다녀올게. 엄마는 나지막이 인사를 건넸다. 기다리는 일 역시 날마다 무언가를 하는 일이니 매일 쓰던 그릇이, 하루하루 아껴 키우던 꽃과 나무가 여기에서 엄마를 기다릴 것이다. 그 힘으로 딱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으면 그로써 모두가 성실히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잘 있어. 금방 올게. 나도 엄마를 따라 고향집에 인사했다. 아버지도 무심히 뭐라 말했는데 너무 작은 목소리라 알아듣지 못했다. 가만히 옆에 앉아 마른 등을 만질 때, 울퉁불퉁 튀어나온 등뼈를 쓰다듬을 때, 뼈와 뼈 사이 골짜기만큼 슬픔이 깊을 때, 당신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한 때가 있다. 아가, 그래도 힘껏 버텼구나. 당신보다 먼저, 당신보다 늦게까지 울다가 퉁퉁 부은 눈을 감추고 하얀 두부가 듬성듬성 들어간 북엇국을 끓이고, 아가, 아파도 밥은 먹고 아프자. 식은 국을 다시 데우다가 복삭 안아버리고 싶었다. 전국 노래자랑. 칠순의 노인이 구순의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며 불효자는 웁니다를 부른다.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다가 엄마가 주룩 도둑비같이 흐른 눈물을 감췄다. 엄마도 엄마가 보고 싶었다. 주름. 외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면 무력한 노인이 그려진다. 젓가락처럼 깡마른 채 치매에 걸려 방 안에 누워있는 모습.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나며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다. 하체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했다. 거동이 힘들어졌다. 결국 다리가 휜 채로 굳어버렸고 혼자서는 방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당신 삶의 마지막 10년은 방 안 세계가 전부였다. 외할아버지는 외삼촌이 모셨다. 어릴 때 놀러 가면 잠시 앉아 인사드리는 짧은 시간이 그렇게 불편할 수 없었다. 9이나 되는 아들딸이 낳은 수많은 손주 중에 내가 누구인지 가끔 맞추고 대부분 틀렸다. 시큼한 노인의 냄새에 그만 숨을 꾹 참았다. 엄마는 외할아버지를 보고 올 때마다 눈물바람이 되었다. 이불에 벽에 변이 다 묻어 있어서 닦아드리고 왔어. 목욕도 시켰는데 엉덩이는 뼈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도대체 저 지경이 되도록 어쩐 거야. 언니에게 동생에게 전화해서 엄마 자신이나 엄한 사람을 탓했다. 노인은 왜 노인이 되는가? 엄마만 울리고
자꾸 누구의 잘못이 되어버린 할아버지가 나는 탐탁치 않았다. 너무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언젠가 한 번은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며칠을 보냈다. 다른 건 생각나는 게 없는데 단 하나. 겹겹이 쌓인 손등 주름을 엄마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만지던 장면만 섬처럼 떠있다. 차고 마른 손 위에 거친 주름이 안쓰러워 그랬을까? 미안했을까? 슬펐을까? 항암을 마치고 엄마는 곧장 예약해뒀던 요양병원으로 입원했다. 첫날에는 퉁퉁 부었는데 하루가 지나자 온몸에 수분이 빠지며 한겨울 앙상한 나무 같은 몸이 되었다. 기운을 차릴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는 일마저 힘에 부쳤지만 사흘이 되어도 다행히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마른 허벅지와 마른 발과 거기에 켜켜이 얹힌 주름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손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복숭아 씨앗 같은 팔꿈치가 드러나고 겨드랑이 아래로 길게 베인 칼자국과 깊은 주름이 같이 흘렀다. 뼈 모양을 훤히 드러낸 주름이 한 사람을 채 덮을 수 없는 호디불 같았다. 엄하고 단단하던 사람은 어떻게 이 작고 무른 노인이 되었는가. 엄마도 그때 외할아버지의 낡은 몸을 한참 만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제야 그날의 엄마를 알 것도 같고 여전히 모를 것도 같고 날카로운 칼 같기도 하고 해진 책의 모서리 같기도 하였다. 엄마의 주름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외할아버지의 손목도 실은 그랬던 건지 모르겠다. 계속 22세쯤 되었을까. 젊은 여자가 항암제를 맞는 동안 그의 남자친구는 바짝 붙어 앉아 별 시답지 않은 말을 해댄다. 어제 먹은 수박씨가 누렇다는 둥, 항암 맞고 낀 방귀는 냄새가 더 독하다는 둥, 다른 침대의 눈치를 보면서도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서로에게 붓고 잠깐 커튼을 칠 때는 쪽쪽 소리도 들린다. 아빠 주사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들은 몇 시간째 게임에 빠져 있다. 간호사가 커다란 링거 몇 병을 가져와 바꿔 끼우는 동안 아들은 잠시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래도 아빠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오렌지 주스 병을 따서 건넨다. 너희의 날들을 여기에 데려와 미안해. 그의 손이 이리 말하는 것 같았다. 나란히 누워 항암을 맞는 두 노인은 언제 친해졌을까? 며느리 흉보는 재미가 한창이었다. 찌개간 하나를 제대로 못 맞추는 며느리.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이 아까운 며느리였다가 이내 아픈 시어머니 먹이려고 백김치를 새로 담그고 며칠이나 응급실을 지켰던 며느리가 되었다. 세상에 저리 죽에 잘 맞는데 왜 이제야 만났는가. 똑똑 쉼없이 떨어져 내리는 약병이 까맣게 잊혔다. 통증과 슬픔이 없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감히 암 따위가 멈추지 못했다. 삶의 잇대어 삶이었다. 누군가 물으면 몸이 회복되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다. 복부 통증이 눈에 띄게 줄고 점점 입맛도 돌았다. 다시 산책도 시작했다. 얼마 전부터는 일주일에 서너 번 한강에 나가 1시간 남짓 걸을 정도로 체력이 올라왔다. 암이 줄었다는 소식은 엄마에게 몇 년치 젊음을 돌려준 듯 보였다. 지하부도를 통과해 강변에 나가면 한강 공원 산책길은 양쪽으로 갈라졌다. 어디로든 그날 내키는 대로 왼쪽이나 오른쪽 길을 택했다. 같은 한강이지만 보이는 풍경이 한참 달랐다. 10여 분쯤 걸으면 엄마는 이제 수독사의 여성이나 여자의 일생 같은 애창곡을 나지막이 흥얼거렸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라는 첫 구절을 지나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라고 이어지는 노래. 가사는 시렸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맑았다. 나는 아는 부분을 따라 부르다 음정이 틀리고 엄마는 역시나 틀린 음정으로 내 노래를 고쳤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한 걸음 더, 다음 날은 거기서 또 조금 더.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듯해서 우리는 뭔가 대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 같았다. 하루에 딱 100m씩만 더 가면 어느 날 엄마는 세상 끝에라도 닿을 사람이었다. 길 중간에는 운동기구로 잠깐씩 몸을 풀었다. 비슷한 일거가 반복되며 처음에는 이거저거로 불리던 기구들이 어느새 우리만 아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원래 오금벽이라고 안내판이 걸려있는 다리기구의 이름은 으쌰으쌰가 되었다. 회전판 위에 올라가 봉을 잡고 허리를 푸는 기구의 이름은 도리도리이다. 가장 인기가 좋은 공중걷기에는 띠띠라는 이름을 붙였다. 나는 띠띠 먼저 할 거야. 엄마, 도리도리 몇 번 했어? 이런 식이다. 오늘은 엄마가 50개의 으쌰으쌰를 100개의 띠띠를 해냈다. 깡마르고 헐거운 발목은 다시 늠름하게 증명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 병을 이길 수 있어.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는 다 믿겠다. 돌아오는 길, 이번에는 엄마가 갑자기 들썩들썩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뒤따르던 사람들 몇몇이 우리를 이상한 듯 쳐다보고 지났다. 뭔 상관이래. 내친 김에 엄마의 조그마한 엉덩이가 울렁울렁 바람을 탄다. 나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다. 그러다 다시 집어넣고 양손 검지손가락을 하늘로 땅으로 꽂으며 손가락 디스코를 춘다.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처량한 가사에 즐거운 춤이 붙는다. 아픈 봄을 이끌고 우리는 다시 삶의 밝은 편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영화에서, 어느 동화에서 이런 저녁이 있었을까? 한강에 벌어진 작은 춤판을 보자고 천천히 노을이 모인다. 누가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오늘을 꺼내줘야 한다. 떠날 때 종종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온전히 남겨진 이들의 몫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무슨 의미로 다가올지, 엄마의 심정이 어떨지 도저히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죽음이라는 낱말은 너무 날카로워 모두 다 베이고 말 것 같았다. 그러다 나는 어렴풋이 죽음에 관한 대화가 꼭 나눠야 하는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부터다. 죽음이 무엇이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마주해야 옳은지에 관한 고민과 연구. 저자마다 생각은 조금씩 달랐지만 적어도 죽음이 금기시할 문제는 아니라는 데에 입장을 같이 했다. 당사자와 가족이 진지하고 솔직하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펼쳐내야 한다고. 사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술도 못 마치고 배를 덮어야 했을 때, 생존율이 낮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나는 오로지 늦지 않고 싶었다. 화내지 않기, 슬프지 않기, 미안해하지 않기. 속으로 대화의 규칙을 2번, 3번 되뇌었다. 그저 감춰두는 게 사랑은 아니라고 믿기로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믿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떠올리는 것과 죽음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다. 나는 상조에 관해서 물었다. 대전과 서울 사이 장례식장을 어디로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는 어느 은행에 예금을 얼마나 해뒀는지 일러주었다. 한 번에 말고 조금씩 안개만큼 뿌옇고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았던 공막한 이야기는 천천히 실체를 갖추게 되었다. 종종 TV에서 수목장에 대해, 잔디장과 납골당에 대해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엄마는 이런저런 질문도 던지곤 했다. 너는 저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저런 거는 돈이 얼마나 들려나? 언젠가 그날이 오면 당신 눈에 아직 어리고 철없는 내가 혼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염려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무 준비가 안 된 채로 엉망진창 내가 남겨질까 더 걱정될지 모른다고. 오늘은 장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나는 알고 싶었다. 평생 뜻대로 한 번 살지 못한 당신이 가장 쉬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햇빛이 잘 드는 잔디밭인지 아니면 곧고 푸른 나무 아래인지 10번, 20번 연습하고 물었다. 엄마, 나중에, 정말 나중에 그날이 오면 엄마는 어디에 있고 싶어? 당부. 옆에 바싹 붙어 서서 반찬을 나르고 밥을 데우고 나란히 앉아 밥을 먹다가 엄마를 빤히 바라본다. 아직도 밥 반 공기를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먹지만 그래도 저 작은 입에 밥을 물고 오물오물 하는 모습이 좋아서, 오늘은 웬일인지 더 좋아서 자꾸 쳐다본다. 엄마는 아까부터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말았다. 밥을 먹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던 엄마는 이내 체력이 바닥나 버렸다. 자야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는다. 불시에 찾아오는 통증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깨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다가 힘겹게 화장실을 다녀온 엄마 옆에 나도 나란히 누웠다. 엄마 말 잘 들어? 오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어떻게 되면 있잖아.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듯 엄마는 하루 종일 마음 저 아래에 숨겼던 말을 꺼냈다. 정훈아, 너무 슬퍼하지 말고 살아.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 우리 정훈이 절대로 욕먹지 말고 살아.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 좁게 열린 문틈으로 빛이 조금 새어들고 있었다. 아무리 애써도 쿵쾅쿵쾅 심장 뛰는 소리만 밤을 채웠다. 모퉁이에서 1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한다. 군데군데 상처가 많고 몸을 자주 떨었다.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 보였다. 재활의학과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옆에 와서 갑자기 내가 차고 있던 마스크를 당겨보더니 이번에는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내 허벅지를 꾹 찔렀다. 아이의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쫓아왔다. 사과하는 그의 말씨가 어눌했다. 다리도 불편해 보였다. 아이의 손을 낚아채 대기실 구석으로 데려간다. 화가 났는가? 설마 야단을 치려나?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걱정이 되어 부녀를 지켜본다. 그런데 사내는 주머니 깊숙이 꾸깃꾸깃 손수건을 꺼내서 아이의 이마를 조심히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에이구, 답답하지? 아이는 대답이 없이 고개만 갸우뚱하더니 또 참지를 못하고 누군가를 쫓다가 넘어지고 말았다. 사내는 다시 부드럽게 아이의 무릎을 닦았다. 사랑이 사랑인 이유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삶이 아름답고 눈부신 이유는 그리하지 아니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재활병원 모퉁이에서 아픈 아버지가 아픈 딸의 몸을 닦는다. 닦아도 사랑이었다.
말 하나. 수년 전의 일이다. 운전하는 나를 한참 바라만 보다가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이 말했다.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게 어떻게 나한테 왔을까? 여러 계절이 지나도록 그 말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당신이 준 말 하나 참 오래 살아남아 몸살난 밤마다 이 말을 짚었다. 같고 다른 시간. 후배가 말했다. 다른 말도 몇 마디 했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못으로 박혔다. 그는 내가 불행하다 생각했을까? 내 얼굴이 그랬나?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뱉었던가? 박힌 못에 하루 종일 마음이 걸렸다. 며칠이 지났을까? 일을 같이 맡은 동료 하나가 회의 자리에서 다가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줬다. 저 엊그제 길에서 봤어요. 몰랐죠? 엄청 보기 좋은 모습이었는데? 저요? 어디서요? 다시 묻자. 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고 한다. 느리게 한 걸음씩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고, 행복해 보였다고. 이번에는 그의 말이 저녁 내 귓가에 맴돈다. 서로 다른 말을 포개보니 어느 순간 반대말이면서 같은 말이 되었다. 틀리면서 맞는 말이 되었다. 어떤 시간은 하나의 낱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마음의 중첩이다. 깊은 잠에서 수많은 장면이 얽히고 설켜 쉽게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꿈이다. 날마다 사랑하는 이의 고통을 지켜보고 이별을 두려워하고 떨치려 해도 자꾸 죽음을 떠올리는 날들은 일상을 다 집어삼켰다. 꿋꿋하게 살아있는 그를 오늘도 발견하고 한 번도 궁금해한 적 없던 그의 세상이 매일 이야기로 쏟아지는 날들은 사랑의 맨살 같았다. 두 시절은 따로 살지 않았다. 어떤 시간은 불행이며 동시에 행복이었다. 온통 황폐하고 매 순간 눈부신 날들이었다. 통화. 누구나 죽잖아, 언니. 실은 아픈 게 제일 무서워. 고통 없이 갈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야. 엄마가 이모와 통화하는 소리를 화장실에서 들었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라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견디라고, 살아내라고 나는 말하지 못했다. 이제 그만 아프고 싶은 마음을, 여기서 더 찢기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 알지도 못했다. 통화가 끝날 때까지 그저 화장실 변기에 앉아만 있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마른 등을 만질 때 들려드렸습니다. 지은이 양정훈, 펴낸 곳은 수호 소재였습니다. 우리 삶은 슬픔의 바다에서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때로 거센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고 가끔은 고요한 물결에 몸을 싣고 평화를 느끼기도 하고요.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여정 속에서 아픔에 아픔을 더하고 슬픔에 슬픔을 겹쳐가며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아들이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3년의 투병을 섬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의 경계에서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죠. 책을 읽으면서 슬픔이란 단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감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슬픔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와 깊은 연결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슬픔과 상실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어쩌면 정말 이 세상을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나누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그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라는 거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야기가 하도 슬퍼서 울며 울며 읽는데, 글은 어찌 이렇게도 아름답습니까? 읽는 사람으로 살아 참 행복합니다. 양정훈 작가님, 귀한 글 잘 읽었습니다. 다른 작품으로 또 뵙지요. 엔딩 음악 들으면서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